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연 3%인 기준금리를 내년에 더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내년 통화신정정책 운영 방향에서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위험에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처음으로 열리는 1월 16일 금통위에서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5만 가구에 못 미쳐서 25년 만에 최저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부동산 R114가 집계했습니다. 이 중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2만 1,719가구로 올해보다 4,765가구 줄어든다는 겁니다. 보통 분양 물량은 2, 3년 후 입주 물량이 되는데 분양 급감에 따라서 2, 3년 후 주택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효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타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지난달 말 기준 1,55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업비트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 가입한 사람을 단순 합산한 것이어서 중복 계산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증시 폐장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비실비실합니다. 코스피는 올 한 해 8% 이상 떨어져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올해 재테크 승패는 어떻게 갈렸고 내년에는 어느 시장이 웃을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SBS BJ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를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 미국으로 주식 이민을 간 서학개미들은 밤잠을 설친 대가로 배를 두둑히 불렸는데 동학개미들은 코피가 터졌습니다. 국내 정치는 동학개미들을 더 울리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미국 증시로 이민을 가야 할지 아니면 우리 증시나 신흥국을 기웃거려야 할지 내년 재테크 기상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찔링 중국 투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우리 증시 폐장일 며칠 남지 않았죠. 한국 증시를 지킨 동학개미들 참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만 그런 겁니다. 다른 시장, 다른 상품 꽤 좋았죠. 송재경 대표님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수익률이 다 이게 희비가 엇갈렸는데 네. 성공적인 투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말씀 아까 앞부분에서 다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다 ETF로 투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ETF로 유형별로 수익률이 연초 이후에 누가 좋았는지 한번 쭉 나열을 해봤더니 ETF 기준으로요. 네, 그래서 쭉 해봤더니 이제 뭐 국내외 주식형, 채권형, 혼합, 대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져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키워드가 결국 뭐가 많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 네. 가장 많이 했던 거는 결국은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라는 상품이 연초에 거의 96%. 와. 이 국내 상장돼 있긴 하지만 사실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미국에 그래서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국내 투자죠. 이제 원자력 아이셀렉트. 원전 산업 활성화 네네네. 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국내 혼합형인데 엔비디아 채권 혼합. 이제 국내 채권과 엔비디아를 섞어서 투자하는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엔비디아의 힘이겠죠,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특징으로 쭉 해보면 미국, 빅테크, AI, 금, 달러 이제 요 네 가지 단어가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편차가 엄청나게 낮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것이 올해 말씀 주신 대로 활짝 웃으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느냐 아니면 울상으로 끝나느냐 이제 그 희비를 이 단어를 얼마나 내 포트폴리오에 많이 섞었냐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현물 ETF도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예, 미국 증시보다는 못하지만.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미국 빅테크 인공지능 금. 이런 부분을 조금 연기를 투자한 분은 웃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다 울상, 그렇지 않은 곳 특히 국내 증시 울상이다. 찔링 투자자가 보시기에는 중국은 없네요. 이게 수익률 좋은 부분에.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워낙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미국의 빅테크나 AI나 반도체 이쪽이 최고의 인기를 누렸는데 글로벌 전체를 보면 그렇지만 중국 시장 위주로만 보면 올 한 해 중국의 60여 개 주요 업종에서 연초 대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게 금융주인데요. 중국 증시에서는 금융주. 네, 금융주에서도 연초 대비 수익률을 나열해 보면 은행주가 34%, 그리고 금융주 중에 비은행주가 33%. 그래서 과거에는 비인기 종목이었던 그냥 방어주 성격이었던 전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은행주가 올해는 연간 수익률로 보면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요. 왜 그랬어요? 중국 은행주는 왜 수익률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시다시피 이미 수개월 전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많이 머물러 있던 자금이 일부가 중국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거 아닌가. 이게 외부적인 분위기고요. 내부적으로는 9월 24일에 중국 금융당국에서 금리 인하나 부동산 완화, 증시 안정화 여러 가지 패키지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은행, 특히 대형 은행들이 중간에서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과거보다 더 발휘할 거다. 그래서 그리고 또 타 업종에 비해서 중국의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저 3.5%, 최고 6.5%까지 평균 한 4%대의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외로 연간 수익률로 봐서는 은행주랑 비은행주가 30%대.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수익률이 높은 거는 미국이랑 좀 동반 상승한 게 큰데요. 반도체주랑 AI. 중국 반도체주 AI. 반도체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제재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이미 2019년, 20년에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미 벗어난 지 오래됐고 작년 하반기부터 특히 올해 들어서서는 우리는 열심히 국산화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자. 이미 이렇게 무난하고 평온한 분위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제재를 해도 전혀 개의치 않고 기술 발전을 시켜서 그 주가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미국 정부가 제재할수록 물론 기사화로는 엄청 이슈가 되지만 저희 대학 동창도 중국 현지 반도체 업체 많이 있는데요. 들어보면 그냥 우리는 이제부터 각오하고 열심히 하자. 그리고 AI는 또 엔비디아랑 또 동반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중국 한 해 시장은 몇 퍼센트 올랐죠? 평균적으로? 지수로 봐서는 사실 10%대에서 20% 미만인데 10%대? 근데 정확히 따지면 사실상 9월 24일에 동시다발적인 경기 안정화 패키지 정책 발표한 그날부터 5거래일 동안 20%가 오른 거예요. 지금 부양책 나왔던 5거래일간? 연간으로는 올랐다 내렸다 좀 기복이 있었지만 사실상 9월 마지막 주에 오른 거예요. 네, 그러네요. 중국 시장도 사실 그동안에 부진해서 조금 올랐고 이웃 일본도 사실 주가가 올해 많이 올랐고 미국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좀 날랐는데 우리 시장 정말 울상입니다. 코스피는 한 8% 이상 떨어졌고요. 코스닥도 20% 이상 떨어졌죠. 맞습니다. 이 밸류업을 한다고 많이 했는데 전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건가요? 어떻게? 맞습니다. 사실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한 9%, 그다음에 코스닥이 21% 이렇게 22% 이렇게 빠졌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US 달러로 환산을 하면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11% 오늘 또 올라가니까 12% 올라가니까 두 개를 더하면 원화로 투자했다가 달러로 바꿔가면은 또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둘이 하면 2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수 기준으로 제일 꼴찌가 올해 제일 못한 데가 브라질. 거기도 환율 영향이 큰 거. 환율도 크고 거기가 이제 거기가 이제 미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뭐 중앙은행의 이슈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브라질이 올해 제일 안 좋았고 멕시코. 그다음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이니까. 근데 거의 20%대가 유일하게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가 신흥국이지 MSCI에서 신흥국이지 OECD나 이런 데서 IMF에서 우리를 다 선진국 경제로 다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률 자체는 거의 지금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안 좋은 20%대의 하락세를 보였으니까 좀 심각하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종목, 그러니까 소위 스탁 셀렉션이라 하죠. 종목을 잘 선택한 사람들은 올해 또 나름대로 또 따뜻했습니다. 근데 안 좋았던 건, 더 안 좋았던 건 뭐예요? 우리 시장 중에 특히 안 좋았던 게 뭐 2차 전지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총 이제 제일 한 11개 업종으로 대분류하는 게 있고 26개 업종으로 분류하는 게 있는데 예. 제일 좋았던 거는 조선이 제일 좋았고요. 그 조선. 연초 네. 이후에 60% 이상 올라가면서 업종으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좋았거든요. 금리가 올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사실은 금리가 좋았기 때문에 증권, 은행, 보험 뭐 이게 다 상위권이에요. 20%대 이상의. 하지만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화학인데 화학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입니다. 뭐 에코프로니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가 연초 이후에 거의 마이너스 50%입니다. 절반이.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예. 이러다 보니까 이쪽을 또 우리 동학개미들은 작년부터 워낙 좋은 기억이 작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들고 가다 보다 보니까 지금 많이들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물려 있는 셈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결국은 조선주나 금융주를 갖고 있던 분들은 마음이 상대적으로는 따뜻한데, 근데 지금 2차 전지주 작년에 좋았던 분들은 올해로 들어와서 엄청난 손해를 이제 보면서 양극단으로 결국은 국내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양극단으로 갈리는 현상이 금융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는 올해고 이제 투자자들이 늘 미래를 보니까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서로 생각들이 좀 다를 텐데 내년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우리 증시 영향을 미칠 큰 변수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G2가 아니겠어요? 지금 미국, 중국의 저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G2 외의 나라의 증시는 사실상 들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분 미국과 중국 나쁘게 들을 수 외에는 있겠지만 들러리. 왜냐하면 내년 글로벌 재테크 시장을 보면 아무래도 올해 이어서 미국이 올 한 해 동안 미국 증시에 투자든 투기든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자금이 미국 증시에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내년 첫 번째 요인은 이 미국 증시에 상당 부분 집중된 글로벌 자금이 언제까지 유지되냐. 언제 계속 미국 시장에 그 유지 기간은 아무래도 트럼프 2기가 출범하고 나서 내세우는 경제 정책이나 전반적인 글로벌 분위기에 따를 것이고요. 두 번째 요인은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5%밖에 안 돼서 미국 증시처럼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모이거나 확산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중국 현지 기관 투자자랑 개인 투자자들이 그 향방을 근본적으로 결정한대요. 그래서 두 번째 요인은 중국이 올해 9월 24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정책을 패키지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러면 어떤 경제 정책이든 뭐 수위가 높든 낮든 그게 현실적인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9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경기 안정화 정책을 발표했다면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중국의 실제 실물 경제에 이 정책들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되냐 이게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증시도 글로벌 증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이어서 내년의 두 개의 핵심 키워드는 여전히 G2라고 생각해요. G2. 미국에 몰린 돈이 계속 있을 것인가. 중국의 이제 9월 이후에 잇따라 발표된 부양책이 현실화되는 내년 상반기쯤 과연 시장의 자금 유출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따라서 조금 글로벌 시장의 변수를 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미국 시장이 역시 최고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다. 이제 미국은 오를 만큼 올랐다. 뭐 중국 지금 찔링 투자자가 말씀 중국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든지 아니면 또는 다른 신흥 시장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런 사람들 있을 텐데 혹시 미국이냐 미국이 아니냐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한다면 혹시 어떻게 송 대표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모든 지금 포지션은 다 미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냐 미국이 아니냐에서 미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역적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 미국이 아니냐? 아니다. 네. 일단 그런 환경이란 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모든 돈이 지금 미국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언제 적당한 시점에 빠져나오느냐에 대한 고민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건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간 미국
미국에 들어간 달러로 바뀌어진 돈뿐만 아니라 예. 미국 내 자국민들도 이제 그런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목에 찬 밸류에이션, 지금 지난 70여 년간 세 번째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이 PR이 엄청나게 좀 높은 상태고 예. 지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으로 4년 동안 벌어질 일을 지금 거의 2달 만에 주가를 엄청 끌어당겼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다 바꿔줄까요 한 거를 지금 2달 만에 주가를 다 끌어당겼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현실화될지 여부가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현실책이 되면서 이제 바뀔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 모든 포트폴리오의 자금들이 미국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외 기회는 훨씬 더 많을 거다. 미국 이외의 기회가 많을 거다. 왜냐하면 새로운 뉴머니가 들어가려면 금리도 내려가고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계속 또 돈도 찍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정들이 넉넉한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은 돈을 좀 찍어내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 외에 미국의 이런 데는 지금 사실은 재정 부양책을 공격적으로 쓰기가 그렇게 하면은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연준도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못 나가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가 미국에 쏠려 있는데 결국은 이 쏠려 있는 모든 것이 쏠려 있으면 향후의 기대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가벼워진 미국 외의 뭐 중국도 포함되겠지만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그 외의 신흥국들이나 또는 미국 외의 선진국 지금 많이 싸져 있는 이런 나라의 자금의 다변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내년도에 생각보다 크게 그 개별적인 수익률의 기대 수익률을 크게 격차를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미국 외에서 기회를 찾으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 대표는 비미국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찔링 투자자 중국 많이 보셨는데 미국이냐 중국이냐로 비교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이냐 미국이 아니냐 중에서 기회를 어느 쪽으로 더 높게 보세요? 저는 질문 자체가 불만인데요. 물론 대체로 동의하지만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꼭 이중택일해야 됩니까? 미국이 워낙 시장이 좋았으니까 계속 좋을 거냐?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 측면에서 G2를 그때그때 양국의 상황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조절하는 것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물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미국의 엔비디아나 테슬라 한 종목만 1년 내내 투자했어도 아주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고 하지만 동시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제재하는 게 그 첨단 장비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중국의 그 중국판 첨단 장비 업체 예를 들어서 나오라라고 북방화창 이 종목이 연간 65% 올랐습니다. 북방화창. 그러니까 중국산 반도체 장비 1위인데요. 글로벌 인지도는 아직 멀었지만 중국 국내에서는 1위예요. 그러면 이 종목이 미국이 제재했는데 연간으로 65%.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재테크나 자산 배분 이쪽 관심도가 다 미국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보고 그 후에 어떻게 되냐. 그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어차피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있지만 전 세계의 경기, 국제 정세, 금리 그리고 재테크의 어떤 수익률을 주도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 플러스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내년에 1년 단위로 보는 것보다는 2, 3개월을 한 단계씩 이렇게 체크하면서 미국이 만약 꺾이기 시작하면 중국이나 방금 송 대표님이 말씀하신 다른 신흥시장으로 분산 투자하고 하지만 만약 미국이 계속 유지되면 미국 비중을 계속 두는 게 맞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분들이 참 이중택일이라는 질문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G2를 조금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게 좋을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규제를 하면 할수록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자립심 그리고 기술을 스스로 단지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직간접적인 반도체주를 합치면 90개가 있는데 이 90개 종목이 전체적으로 다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 업종으로 치면 연간 10%밖에 못 올랐는데 하지만 미국이 더 심각하게 제재하는 수위가 높은 종목일수록 사실상 더 수익률이 높았어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 국산화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자, 이 미국이냐 아니냐 할 때 우리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로 사실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엔비디아 올해 거의 한 200%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과연 엔비디아의 상승률 계속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압도적 기술력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인데 지금 비미국을 말씀하셔서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상승 탄력 조금 송 대표는 좀 약하게 이제 보신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놓고 보면 이번 트럼프 2기에 대한 기대감을 딱 두 가지로 말하면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이었고요. 테슬라와 비트코인. 그 직전 트럼프 이전까지는 사실은 2년간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투자였죠. 근데 확실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AI를 활용해서 투자된 AI 많이 하드웨어 투자된 걸 활용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팔란티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거든요. 소프트웨어 회사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내년에 모멘텀이 분명 꺾일 수밖에 없긴 맞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올해가 작년도보다 이익이 한 100% 이상 올랐는데 내년도로 가면 한 60~70%로 이제 60%도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주가가 그걸 반영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증가율이 조금 둔화된다. 하물며 테슬라는 올해보다 내년에 지금 멀티플이 올해 이제까지 번 돈 기준으로 보면은 125배인데 내년에 벌 걸로 하면 135배입니다. 더 높아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지금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어마어마한 이제 소위 말하는 달나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기대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두 종목에서 어마어마한 내년도에도 이익 성장 기대를 해야만 사실은 이것이 정당화될 텐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고객층들이 다변화되려고 노력들을 하고 엔비디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대는 많고 주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내년도는 현재의 기대감을 그대로 가져가면 실망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겠다. 엔비디아, 테슬라의 경우. 찔링 투자는 중국으로만 본다면 아까 이제 그 미국의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회사가 탄탄한 이제 자립심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년 한 해 중국 시장 전망을 볼 때 전체적인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또는 분야별로 어떤 명암 어떻게 엇갈릴까요? 지금 지난 11월부터 지난주까지 중국의 한 120개 증권사의 대부분이 2025년 경제랑 증시 연간 전망을 내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한 상위 30개 증권사의 전망을 보면 어느 한 증권사도 아주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내년에는 경기 올해보다 확 좋아진다. 내년에 중국 증시는 올해 그 9월 말에 단기 반등에 이어서 더 좋게 갈 거다. 이런 뉘앙스보다는 분기별로 조금씩 지켜보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날지 좀 애매한 결론으로 끝내는 증권사 보고서들이 많은데요. 가진 보고서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네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 국내에서 여러 가지 경기 안정화 정책 패키지를 내세운다 해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전체 GDP 성장률에서 순수출이 차지하는 그 기여도가 다르지만 중국은 내수 시장이 점점 둔화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GDP 성장률 중에 60%대가 중국 내수예요. 그러면 다른 요인이 어떻게 되든 내수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면 오케이. 근데 이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내수가 둔화된 추세인데 중국은 또 그 전에 내수 성장이 너무 고성장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부담 요인이고 부동산 완화 정책을 9월 24일에도 여러 가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내세웠지만 이거는 1년, 2년의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5년, 10년 점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지금 12월 26일 지금 시점에서 저도 솔직히 내년에 중국이 올해보다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지금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올해 9월 마지막 주에 5거래일 동안 상해 종합지수가 20% 상승했잖아요. 그 후에 10월, 11월, 12월 이 3개월 동안은 박스권 안에서 약간 우상향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연말 시즌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한산해졌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3월 5일에 그 전인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인대. 그래서 지금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이런 관망, 이런 과감하게 투자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미국도 지켜보면서 중국 국내 분위기도 지켜보면서 이런 전체적인 관망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한 3월쯤 전인대가 개최되고 나서 2분기 가서 실질적으로도 1분기는 연말 그 연초 휴가가 많기 때문에 2분기에 가서 실제로 나오는 실물 경제 지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중국 시장 아직 자신 있게
한 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전인대 결과를 조금 예상 또는 지켜보면서 뭔가 투자 결정. 그리고 방금 그 엔비디아랑 테슬라 말씀하실 때 엔비디아랑 테슬라 글로벌 전체 말고 중국과의 연관성을 하나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지금 올해 2월에는 영국, 7월에는 프랑스, 8월에는 EU가 잇따라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반독점 조사. 그래서 중국도 지난 12월 9일에 중국 정부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어요. 물론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를 판단할 때 최우선 요인은 아니지만 만약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그 반독점 조사가 나쁜 결론이 났다면 그러면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2024년 매출액이 1% 이상, 10%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돼요. 과징금을 그래서 내야 돼요? 이것도 뭐 영국, 프랑스, EU, 중국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테슬라의 생산이든 판매든 미국 시장 외에 중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시장 점유율을 보면 2021년 16%, 22년 7.75%, 23년 7.8%, 계속 떨어지네. 24년 6%로 떨어졌어요. 이런 시장 점유율이 판매 양은 늘어나지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추세는 이미 꺾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어떤 돌파구로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지금 그렇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10월 달에 한번 그 출시를 연기했고 근데 중국의 로보택시 예를 들어서 중국 기업 산하의 로보콰이퍼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 기업 산하의 디디지아만 이미 선도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자율주행차. 선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든 로보택시든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네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중국 관련해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데 그나마 떠받치는 게 국민연금 같아요. 우리 시장에서 보니까. 국민연금 우리 주식을 계속 사들이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너무 떨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왜 그러죠? 맞습니다. 납폭 과대고요. 그러니까 목표한 이제 소위 이제 그 자산 배분 중기 자산 배분 비중이 있습니다. 중기 자산 배분 비중은 원래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거예요. 작년은 전체 자산에서 거의 15.9, 16% 들고 있다가 내년 말 되면 14.9, 15% 그러니까 한 1% 포인트 좀 줄여 나가고 올해 중간 정도 오는 건데 국내 주식은 많이 빠지고 해외 주식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에서 해외는 비중을 넘어가고 국내는 더 줄어들어서 낮추는 속도보다도 국내가 더 빨리 빠지면서 여력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 3% 정도밖에 못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직 여력이 한 25조 원 정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정도 쌀 때 국내 주식을 충분히 담아준다면 어느 정도 좀 소위 그 방어, 구원투수 역할은 일정 부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내 주식의 배분 비율, 포트폴리오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사들이는 한 여유가 살 물량 한 25조 원 정도? 지금 기준으로는 그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 주식을 사고 있다. 우리가 이제 주식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은 채권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식과 채권 상당히 안정적이냐, 조금 위험성이냐 할 때 주식이 뭐 단연 이겼죠, 압승을 했죠 올해. 지금 시점에서 내년 금리 인하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채권 투자 환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글로벌보다는 중국이랑 신흥시장 위주로 보기 때문에 중국. 올 한 해 중국의 그 국채 ETF의 수익률을 보면 가장 높은 게 중국 국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년물 국채 ETF가 연초 대비 지금 어제 마감 기준으로 20%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장기 국채 ETF가. 과거에는 채권보다는 주식이나 주식 관련된 ETF 이런 게 가장 관심을 받는데 올해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은행주나 반도체 AI 그런 수익률 높은 주식 외에 의외로 30년물, 10년물 이런 중국 국내 국채 ETF도 점점 관심 받기 시작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시장이 다양하고 상품도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기준이 달라서 보는 곳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짧게 뭐 올해 원픽이 만약에 엔비디아였다 하면 내년의 원픽을 고른다면 뭐가 될까요? 뭐 중국에 맞춰줘도 되고 전체 글로벌 시장에 맞춰도 되겠습니다. 우리 송 대표는 뭐죠? 내년도는 그 위험 요인이 오히려 좀 더 많아지고 있고 사실은 뭐 중국의 금리가 내려가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금리가 보통 높아 이 4~5% 이상 올라갈수록 가치주들이 성과가 훨씬 좋습니다. 가치주. 그래서 대형 가치주 쪽으로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좀 가치주 하니까 어렵잖아요. 가치주는 업종으로 얘기하면 업종으로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은행이 들어가 있는 금융, 금융.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소재 뭐 이런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좀 싼 거. 그리고 성장주 내에서도 보면은 좀 소위 그 건강관리 업종 뭐 이런 게 굳이 말하면 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좀 넓히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국내든 국외든 대형 가치주를 꼽으셨고요. 찔링 투자자는 어떤 걸? 저는 중국 국내만 보면 여전히 반도체 국산화 가속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랑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이랑 많은 AI. 그래서 어떤 새로운 초천 업종보다는 올해랑 연결시켜서 내년에도 저는 첨단 제조,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 관련.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재테크 실제 성과와 내년 시장 전망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찔링 중국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형 지진이나 총리 교체 외에는 비교적 조용한 나라 일본에 올해 유독 경제 이슈가 많았습니다.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가 끝났고요. 니케이 평균 주가는 미국 다우지수 뺨치게 올랐죠. 일본 기업인들도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처럼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 모시고 원엔 환율 동향, 일본 경제 향방,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니케이 지수가 올해 우리가 뭐 밸류업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꽤 많이 올랐는데 요즘 조금 주춤합니까? 요즘도 계속 오르고 있나요? 최근에는 횡보 상태입니다. 네. 4만 넘었었죠. 4만 네. 넘었다가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와서 3만 8천 대, 3만 9천 대 정도. 4만은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원동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일본 기업의 실적이 개선이 됐고요. 또 그리고 엔저가 있으면서 해외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또 중국에서 탈출한 자금들도 일본에 많이 왔고요. 중국에서 탈출한 자금. 네네. 네. 일본 국민들도 많이 국내 시장을 좀 많이 사고 있나요? 네, 과거보다 많이 참여를 했고요. 네.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또 좀 오르면 팔기 때문에 예. 네, 최근에는 과거에는 일본 은행이 ETF도 매입을 했으니까 일본 은행이 일본 증시를 떠받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올해하고 작년만을 본다면은 오히려 일본 은행은 별로 그렇게 사지 않았고요. 특히 ETF 매입은 이제 멈췄고 가장 많이 일본 주식시장에서 많이 매입을 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네, 그렇습니다. 네. 주로 미국 투자가인가요? 전 세계인데 주로 전 세계, 미국이죠. 아무래도 주로 큰 돈이. 네네. 네, 외국인 투자가들이 많이 왔다. 네. 자, 일본 경제하면 우리 국민들이 워낙 일본에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환율에 민감한데 그 환율을 보려면 또 일본 금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돌파하고 한번 올렸는데 최근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은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차례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올릴 거라는 예상도 조금 있었는데 동결한 이유 어떤 건가요? 네, 지난 8월에 소위 말하는 검은 월요일이 있었죠. 네. 갑자기 미국 경기가 침체된다는 소문이 울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요. 그런 혼란이 있으니까 아직은 경제가 좀 혼란스럽구나. 그럴 때는 금리를 인상해가 되게 어려워지죠. 네, 그게 하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금리 인하 움직임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일본과 미국 사이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 뒤에 세계 경제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난 회의에서는 이달이었죠. 네. 올릴 거란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동결을 했는데 네. 그럼 일본은행은 지금 물가를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인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엔 달러 환율이 예. 지난번에 그 일본의 우에다 총재가 회견을 하고 있는 중에 예. 그날 하루에 154엔에서 157엔으로 그 회견을 하는 중에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뭐 올릴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전망들은 뭐 있었지만은 올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엔화가 그만큼 떨어졌는데 지금 엔화가 또다시 160엔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157엔까지 지금 올라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처음에는 150엔을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했고 그때 뭐 9조엔 가까이 투입을 해가지고 150엔을 방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깨졌고 그 뒤에 다시 160엔을 방어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요. 예. 그래서 160을 방어하긴 했는데 150엔이 깨졌을 때 일본 경제에 큰 그 충격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60엔까지 이제 허용을 한 것이죠. 근데 지금은 또 다시 160엔에 가까운 상태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60엔이 그 붕괴된다 하더라도 160 뭐 1, 2, 3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60엔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다면 그때 금리 인상을 고려를 신중하게 할 것이고요. 만약에 160엔이 붕괴가 된 다음에 그 뒤에 굉장히 자본시장이 혼란스럽다, 외환시장이 혼란스럽다 그러면 아마 금리 인상을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지금 일본은행이 생각했던 목표로 했던 수준에 지금 대체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까?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네, 일본은행은 2%에서 3%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엔달러 원엔 환율, 특히 엔원 달러 환율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한때 8월이잖아요. 증시가 이제 출렁했을 때 당시에 네. 원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청산이 된다 뭐 그런 우려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 투자된 일본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그런 게 또 있을지 모른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불안감,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불안감 자체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외환시장도 아니면 주식시장도 굉장히 불안감은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 저런 거 불안해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뭐 전 세계가 외환시장, 주식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있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불안감은 있습니다. 예. 불안감은 있지만은 엔 캐리 자체가 금리 차가 확대되면은 뭐 그 해외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또 나가는 것이고요. 또 금리 차가 축소가 되면은 이제 또 엔화가 또 절상이 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일본은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금리 차가 더 이상 축소되지 않고 있으니까 네, 일단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은 금리 인하의 폭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미일 금리 차가 기대했던 것만큼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엔캐리 청산에 대한 그 위험 그런 것은 뭐 없지만은 하지만은 언제라도 지금 금융시장이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변동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금 당장의 위험은 보이지 않지만은 저변에 그 위험은 늘 지속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환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60엔 이미 150엔을 지지하려는 건 이제 이미 깨졌고요. 160엔을 나름의 일본은행이 지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57엔, 160엔이 깨져도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환율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나요, 시장에서는? 네. 시장에서는 160엔이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160엔에서 막았을 때는 그때는 160엔이 마지노선일 것이다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시장에서도 160엔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원엔 환율도 동시에
동시에 조금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나요? 원엔 환율은 지금 조금 전에 엔으로 넘어가서 예. 하지만 160엔을 일단은 막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일본은행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환시장에서의 투자자들도 굉장히 포지션을 잡기가 160엔이 깨질 수도 있는데 다만 160엔에서 만약에 일본은행이 방어에 성공한다면은 또 그 숏 포지션을 잘못 잡았다가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상태에서 불안한 그 상태 일본 외환시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지금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동조 현상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예. 같이 싸졌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이 싸졌지만 한국도 역시 싸졌고 우리 원화가 더 싸지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원화가 더 싸졌죠. 그러니까요. 최근에 한국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하고 엔 사이에서는 900에서 950 사이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엔화도 많이 달러에 대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돈 원화가 더 빨리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엔 환율은 900에서 950원 사이, 100엔당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일본 증시 올해 꽤 좋았다고 아까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네. 그런 면에 비해서 보면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에는 관심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네. 일본에 오래 계시는데 일본 증시에 뭐 조금 우리와 비교하면 좀 매력이랄까 뭐 그런 걸 좀 들 수 있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네. 그 일본 증시가 뭐 한참 안 좋았을 때 그때 같으면 뭐 당연히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한국에서 투자하기에는 또 환율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일본 증시를 뭐 그 권하거나 그럴 입장은 아닌데 다만 매력이 있다. 일본 그 증시의 뭐 단점도 장점도 있겠지만은 네. 장점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많은 일본 기업들이 사업 재편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본의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그 저번에 가장 큰 이유는 뭐 엔저나 다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그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과 니케이 지수를 아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예. 보시면은 쌍둥이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아질 때는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가 올라갔고요. 그 영업이익이 좋아진 거에 이면에는 엔저도 있지만은 많은 일본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사업 재편에 성공을 했다 하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그게 네. 하나 장점이고요. 이 사업 구조 개혁에 성공을 했다. 대기업들 네. 위주로. 네. 그리고 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가버넌스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를 네, 많이 그렇습니다. 개선해봤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또 기업 차원에서도 과거의 가버넌스의 문제가 기업에도 문제였다라는 인식하에서 많이 그 개선이 됐기 때문에 2014년, 15년에 가버넌스 코드라든가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네. 최근에 한국도 국민은행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최근에 뭐 고려해안 같은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국민연금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가버넌스가 요동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관해서 일본의 연금, 일본의 국민연금은 스튜어디십 코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든 그리고 일본의 국민연금의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자기네 결정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를 웹페이지에 올려야 돼요. 국민연금이 네네. 뭔가 의사결정, 기업 네네. 지배 구조에 관한 거라든지 모든 의사결정 네네. 이유를 공개해야 된다. 네. 자기네가 보팅을 했을 때는 그 보팅의 이유를 웹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선진화됐달까, 투명하달까 그런 면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그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하는 것이 뭐 주가 조작도 있지만은 주가 조작 플러스 갑자기 막 물적 분할 같은 게 있으니까 네. 기업을 여러 개를 쪼개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네네. 네.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굉장히 큰 그 전자 회사인 뭐 소니 같은 경우에는 소니가 게임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뮤직이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사업이 한 5개 메인 사업이 한 5개쯤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게임이 굉장히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게임만 딱 떼가지고 물적 분할해서. 네, 그런 일은 전혀 듣지 못하잖아요. 그래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는 네네. 빈번하게 일어나서 지금 그러니까요. 투자자들이 분노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나 일본,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네. 한국이 이상한 거였어요. 우리만 그랬다. 우리만 네네. 우리 투자자들 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일본은 그렇지 않다. 네네네. 기업 지배 구조가 확실히 개선이 됐고 사업 구조 개편을 했고 연금이 그런 의사결정하는 것들 반드시 공개를 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뭔가 검증을 받고 있고 감시도 받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네네. 그런 면에서 좀 매력적이다.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텐데 배운다고는 했어요. 우리 네. 우리 증시도 뭐 밸류업을 네.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본을 벤치마킹 한다고는 했는데 네. 뭐 어떤 뚜렷한 실적은 없네요. 네. 그 점에서 그 벤치마킹을 할 때 마지막 일본 사회나 일본 그 거래소 또 일본 정부에서 노력을 제가 2014년, 15년부터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네. 그동안 저변에서 가버넌스나 스튜어드십 코드나 그걸 하면서 저변에서 꾸준히 개선한 것을 카피하는 노력은 좀 부족하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그 기업의 상장 기업에 대해서 뭐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뭐 어떤 정책을 하느냐 이런 걸 공개하라 한 마지막 그 부분만 우리 기업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좀 더 개인 투자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장난은 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은 장난치는 거를 어떤 그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을 한 투자사라든가 연금에서 그거를 막을 것이다 하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그런 믿음이 신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본은 그런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사실,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자, 일본에 또 관심이, 우리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내년 1월 20일인데 마침 우리 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탄핵 정국. 그러나 탄핵 정국 아니어도 트럼프 2기가 뭐 관세를 지금 관세 전쟁 예상되면서 걱정이 많은데 일본 기업인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현지에서 보시기에. 일본도 동병상련이에요. 그래요? 그 네, 부분은, 그래서 현재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물밑에서는 굉장히 많이 교류하면서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또 변동성, 뭐 미중 마찰 이런 거 일본 기업도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 위험을 느끼는 거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일본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불안감은 똑같다. 네. 그게 대처하는 방안 중에서 조금 특별한 움직임이 일본에 있었죠. 아키헤 여사, 고 아베 총리의 부인입니다. 이분이 미국을 직접 가서 트럼프 당선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면담까지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와 비교를 하니까 참 정말 다른 행보예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 거를. 그게 일본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 경우에는 장점으로 작용을 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국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래서 변화가 빠르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좀 변화가 더디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으면은 외교 정책이나 그런 거에서 큰 변화를 두지 않아요. 꾸준히 미국이라든가 유럽과 우방으로서 협력을 하는 거를 그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너무 마찰을 하지 않는 그 정도 기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편이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서유럽에 같이 이제 간다. 네. 이거를 견지를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 대륙의 마찰을 피한다.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거나 해도 일본 측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고 또 일본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를 챙깁니다. 전임자를 챙긴다. 네네.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 많이 놀라시는 것이 한국 기업에서 새로 뭐 일본 기업이 어떤 파트너가 돼서 일본 기업의 담당자를 만나면은 한국 기업은 지금 현재 담당자만 알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일본 담당자는 이 한국 담당자의 전임의 전임까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우리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또 재집권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관리를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해두는 거죠. 네, 우리는 기업이나 정치나 전임자 지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많이 다른데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일본을 우리가 과거를 얘기할 때 잃어버린 10년이다, 20년이다 또는 30년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일본을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다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그런 면에서 닮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뭐 많은 면이 있고 특히 뭐 인구 문제라든가 뭐 고령화, 뭐 청년 인구의 감소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뭐 마지막 질문이시니까 제가 좀 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경제가 피크에서 이제 마지막 그 번영을 누릴 때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 네, 일본 경제가 안 좋다 하면서도 그 모습도 지금 한국과 너무 똑같아요. 똑같고 네. 피크 재팬일 때 네네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모습이 네네. 똑같은 게 또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 너무 좋아요 하는 것도 그것도. 네, 일본에서 똑같았고요. 그리고 요리라든가 여행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거. 네, 많은 것도 네. 피크 저편일 때 봤던 걸 지금 보고 있다. 우리도 피크 코리아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본 경제 동향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국제학술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거래일 기준 이틀 후면 올해 증시가 폐장합니다. 동학개미들은 시세판을 쳐다보기도 싫을 겁니다. 올해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5개 종목만 보면 수익률이 30% 이상 마이너스입니다. 주식 이민을 떠난 서학개미들은 자산을 배로 불렸으니까 극과 극으로 대비됩니다. 정부는 밸류업을 한다고 떠들었는데 실망만 안겨줬죠. 수출 둔화에다 대내 악재가 겹쳐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오로지 바닥을 탄탄하게 오랫동안 다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야겠습니다. SBS 비즈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